그럼 연준 입장에서 승질 나지. 막 주식 오르는데 막 상승하고 막 승질 나지. 비트코인 21K 상승했어? 이것들 봐라.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떠오르죠. 연준에서는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1.2K, 21K를 벌써 돌파했네요. 비트코인 상승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상승세가 좋고, 지금 뭐 16K에서 못 주었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다는 말씀 저번 방송부터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의미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보시면 비트코인 2600, 리플 480원, 이더리움 190만원, 자 이런 식으로 뭐 솔라나 28,000원, 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보이고, 알고랜드 빠지고 있고. 자, 오늘 그 시바이누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이 됐어요. 이거 국내 거래소 상장되겠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장이 지금 됐네요. 근데 생각보다 좀 늦게 된 감이 있어요. 여튼 코인 이슈가 갖고 있었던 유일한 밈 코인 시바이누, 지금은 없지만 요것도 매수하라는 거 아닙니다. 인생 거꾸로 가요. 우리는 밈코인 다루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미국 증시 좋지 않죠. 뭐 테슬라 7% 올라간 거 외에는 변동성이 없습니다. 좋지 않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좀 상승을 했는데 약반등이죠. 근데 이제 뭐 다우지수라던가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다는 거. 자, 뭐 나스닥 올라가는 데는 테슬라가 일조를 했고, 자 우리 코인 시장 역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롱비율 70%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죠. 자 70%. 자 유로존 12월 CPI 9.2% 예상치 부합. 지금 유로존 물가지수가 나왔고 9.2% 예상치 부합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유로존은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지금 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라던가, 지금 프랑스 아니면 뭐 유럽 국가들 해외 여행 여행 단지들 지금 어떻다 그러나요? 이탈리아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백화점에 지금 줄을 서서 명품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합니다. 그만큼 지금 유럽 어떻게 해요? 경제가 다시 지금 회복을 뒤집어지게 빠르게 하고 있다. 유럽의 해외 여행도 지금 수요가 늘고 있고, 유로존 CPI도 그렇고, 지금 보통 유럽 국가들이 천연가스라던가 원유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에 지금 들어섰기 때문에 요걸로 인해서 CPI가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상반기 좋게 볼 수 있다. 중국도 유동성을 풀고 뭐 상반기 좋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불안감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1월 10일부터 지금 1월 18일까지, 17일까지 기준이죠. 일주일 동안. 자, 브렌트유가 80달러, 82달러, 84달러, 85, 84, 85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상승을 하고 있다. 원유 가격이 지금 연이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8일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요게 좀 한파가 좀 나중에 오던가, 아니면 지금 중국의 그 코로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원유 수요량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경기 침체 관련돼서 뭐 골디락스다 이런 뷰들, 경기 침체 안 올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원유나 천연가스 이런 수요량이 다시 한번 수요량이 늘면서 이런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되면 또 유럽 증시는 좋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미국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마이너스 32.9, 전달보다 큰 폭의 하락. 지금 제조업 활동 지표가 0이 중간입니다. 0 밑으로 떨어지면 안 좋다, 위로 올라가면 좋다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20년도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절반 정도예요. 근데 요게 밑으로 하방을 찌르면, 이 정도 와 있으면, 그때는 코인 이슈가 말씀드렸던 실업률이 중요하게 될 겁니다. 실업률이 중요하게 될 거예요. 노동 지표, 고용시장 지표가 중요하게 될 겁니다. 실업률이 지금 3.5 나와 있죠. 이제 3. 아마 월가 예상치가 7인데
실업률 발표가 미국의 실업률 발표가 1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지 않네요. 2월 달에 아마 2월 3일 날 22시 30분에 실업률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FOMC 회의 그 다음 날 예측치가 지금 3.7%인데 아마 3.7 나오던가 그렇게 갈 거예요. 상반기에는 실업률이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제조업 지표라던가 고용시장 지표라던가 실업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구인을 낮추고 어떻게 해요? 연준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던지 아니면 지금 올라와 있는 고금리 시점에서 쭉 끌고 간다면 실업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업률이 또 올라가는 지표, 실업률이 올라가는 또 쌓이는 시그널은 연준의 금리 인하, 그거를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업률 요거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몇 프로 떨어지냐, 몇 프로 뭐 이번에 올라갈 거냐, 뭐 떨어질 거냐, 그게 중요했다면 올해는 물가나 뭐 금리 인상보다는 경기 침체로 진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우리가 들어가는 지표 중에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용시장 지표예요. 실업률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코인뉴쇼 멤버십 방송에서 그 말씀드렸던 요거 실업률 이 수치 이상 넘어가면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 살짝 나왔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번 주에 중국 경제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안 좋게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마이너스 1.6, 그러면서 이제 76년도 마이너스 1.6, 뭐 15.2, 3.9, 11.0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2022년도 5.5% 안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경제성장률 지금 3%인데 요 수준은 코로나 때 코로나 때 2.2가 나왔습니다. 그럼 작년에 중국 경제성장률이 3%라는 거는 수출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수출도 제대로 안 됐고 성장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뜻은 무슨 뜻일까? 이런 분들이 계셔. 막 음모론 하시는 분들. 미국은 중국을 죽일 거래. 중국 죽일 거 맞습니다. 근데 중국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은. 그리고 한국은,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망할 수 있는 규모도 사이즈도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이 무너지면 미국한테도 타격이 너무나 커. 지금 작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수출 의존도를 지금 블룸버그에서 이제 예상치입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 예상치를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재작년보다 작년이 무역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 그래요. 의존도가. 이게 무슨 뜻일까? 미국 마트라던가 미국 공산품들 뭐 이런 것들 사러 갔는데 중국 내가 먹는 음식이나 아니면 내 필수품들, 잡화점에서 사는 생필품들 요런 것들을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이 아예 안 들어간 제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제품들만 골라서는 거의 50% 이상이 중국 제품이라 그래요. 그 뜻은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제품들 중에 중국의 손길을 안 거치는 제품들은 없다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한순간에 딱 무너졌다? 그러면 미국도 같이 타격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중국의 이런 부분 문제점, 뭐 부동산 시장 잘라먹고, 뭐 주식 시장 잘라먹고, 이런 부분 잘라먹고, 여기저기 힘들게 한 다음에 서서히 어떻게 한다?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조건을, 목적을 미국은 이룰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아마도 재작년보다 미국의 중국 수출 의존도, 수입 의존도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늘어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면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온다는 거는 뭔 뜻이냐면 중국이 이렇게 떨어졌다? 안 나온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국가들 아무리 미국일지언정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안 나온다? 그러면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다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중국의 공산품들이 안 들어가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의 시장,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작년에는 굉장히 힘들었다. 그럼 다른 국가들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7%도 우스웠던 중국 경제 성장률 3%로 하락. 중국 인구 추이. 아마 인도가 이제 넘어선다 그래요. 또 어떤 통계에는 인도가 이미 넘어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미 뭐 중국의 인구들은 계속해서,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뭐 GDP가 높아지고 선진국가를 이제 그 발돋움하면 할수록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 너무 재밌는 게 많아. 진짜 돈 좀 어느 정도 벌고 수입만 좀 받쳐주면은 세상에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이나 뭐 애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 계속해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출산율은, 인도가 이제 그 자리를 치고 올라오겠죠. 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중국 작년 경제 성장률 3.0%, 4분기에는 2.9%. 지금 이렇게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 얼마 전에 홍콩에서 이 선물 상품이 출시가 됐어. 이 두 가지 상품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상품이 출시가 됐죠. 홍콩에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외환 유입 좀 하자. 외환 유입 좀. 자, 코인이슈가 이런 말씀 드렸죠. 중국이 힘들면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을 개방하는 움직임을 좀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거다. 비트코인을 개방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중국이 지금 뭐라 그래요? 얼마 전에 그 경제 이름이 뭐였더라, 경제 뭐 개혁 회의, 좀 중요한 그 자리에서 중국의 좀 그 높은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2025년도까지 메타버스라 뭐 이런 그 NFT나 메타버스 생태계를 300배였나 몇 배였나, 금붕어라서 죄송합니다 요새, 수십 배 수백 배로 성장시키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메타버스 생태계를 키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세계 외환을 끌어들이겠다. 흡수하겠다. 작년에 우리 경제성장률 3.0%밖에 안 나왔지? 수출 잘 안 됐지? 그러면 메타버스, NFT, 그리고 홍콩에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해놓고 이번 연도 6월 달부터 개인들 구매하게끔 들어가.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수요 자금들, 크립토 커런시에 있는 자금들을 홍콩으로 유입시켜서 그 자금들을 어떻게 해요? 달러면 달러, 엔화면 엔화, 루피면 루피, 싹싹딱딱 세탁기에 돌려서 세탁한 다음에 중국 본토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외환 수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힘들다는 얘기예요. 딱 요것만 보더라도, 이래서 홍콩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이 됐구나. 삼성이 홍콩에 지금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을 하는 이유가, 선물을 지금 출시를 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구나.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응용해서, 중국이 베이징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만들고, 그리고 NFT 거래소를 1월 1일부터 출범시킨 거는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중국계 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암호화폐 자산들을 어떻게 해요? 중국인들의 수요가, 중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한 발 더 빨라졌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4분기 2.9%. 자, 중국 인구 61년 만에 감소, 성장률도 3%에 그쳐 고속 성장 시대 끝나나, 중국도 예전처럼 막 10몇 프로 이렇게 성장하기는 이제 힘들어요. 힘들다는 거.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중국도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예전만큼 막 10몇 프로, 막 20, 그렇게 성장하기는 힘들다. 중국도.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자, 골드만삭스 부진 속에 혼조, 나스닥 지수 상승, 다우존스 S&P 500 지수 하락 마감. 자,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죠. 그래서 다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우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드만삭스
우리 미국 금융주 골드만삭스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다뤄드리고, 자, 1월 18일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22시 30분 이제 곧 발표죠. 30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요거 발표됐는데 예측치가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발표가 9.2% 발표가 됐습니다. 요거 한번 아까 보여드렸지. 9.2% 예상치 부합했다는 거.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도 22시 30분에 발표가 되고, 자, 그래서 소매 판매 지표 중요하죠. 생산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걸 우리 2월 2일 FOMC 금리 인상 결정에 중요한 또 결정할 수 있는 영향을 주겠죠. 미국에. 1월 19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것도 중요하고, 내일 새벽 넘어가는 시점에 4시에 베이지북 발표됩니다. 요게 더 시장에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베이지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 활동,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떤지,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가는지 아니면 경기 침체를 우회할 수 있는지 그런 지표들이 발표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27일 근원 PCE 지표 발표되고, 1일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2일날 제일 중요한 FOMC 회의 있습니다. 금리 결정. 그래서 아마 25bp, 이건 유로존이죠. 죄송합니다. 유로존도 금리 인상을 하고, 또 미국도 새벽 4시에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bp 금리 인상을 할 건데, 만약에 확률은 낮겠지만 연준에서 50bp를 한다, 금리를. 그렇게 되면 시장은 빠질 겁니다. 시장은 충격 클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1월 초부터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왔기 때문에 50bp를 만약에 올린다? 그럼 시장이 예상치도 못한, 어떻게 보면은 머리에 해머를 맞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타격의 하락장이 올 겁니다. 근데 아마 50bp는 힘들 걸로 보이고 25bp 그냥 얘기했던 대로 하는데, 연준 위원들은 어떤 발언할까? 연준 위원들은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낼 겁니다. 안 좋은 얘기들. 근데 그게 진짜 금리를 올려야 되는지, 뭐 아직도 금리 인상이 많이 남았는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야,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너네 지금 자산시장 상승하면 우리 죽 서서 개 줬다. 뭐라 그래야 돼? 작년에 진짜 죽 서서 개 줬지. 75bp 사면서 금리 인상 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이렇게 떨어뜨려 놨고, 안 된다. 진짜 지금 상황이 좋고 경기 침체를 비껴나갈 수 있을 것 같아도 좋게 말 못 해준다. 매파적인 발언 할 겁니다. 연준 위원들은. 그러므로 인해서 아마 시장이 올라간다. 올라갈 확률보다는 오히려 그냥 횡보라던가 살짝 또 떨어질 확률. 근데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겁니다. 지금 워낙 골디락스 올라가려는 힘이 크기 때문에 일단 2월 초까지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2월 3일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되고, 2월 3일날 미국 실업률 발표됩니다. 이번 달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좀 더워질 때 반팔을 막 꺼내고 옷에 있는 옷장들을 싹 다 정리할 때, 그때쯤 되면은 이제 미국 실업률이 중요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안 중요해요. 왜? 고용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그 미국의 고용시장이 무너질 때쯤 실업률이 한번 탁 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솔솔 이런 기사들 나와. 또 예언 한번 해드릴게요. 미국은 몇 년 전부터, 몇십 년 전에 통계적으로 실업률이 몇 프로 이상 튀면 금리 인하를 했다. 막 이런 분석 기사들, 분석 내용들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아마 빠르면 반팔을 꺼내 입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S&P 500부터 다우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했고 나스닥은 상승을 했고, 이번에 지금 실적 발표들이 계속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뭐 월풀, 뭐 프리모트 맥모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우 지수 중에 거의 탑5 안에 드는, 거의 두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골드만삭스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골드만삭스가 아마 헬스케어주가 1등이고 골드만삭스가 2등일 건데, 다우지수. 또 골드만삭스가 떨어졌다는 거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많이 없습니다. 나스닥이나 뭐 S&P 500처럼 이렇게 많은 지수들로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많이 떨어지면 다우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흔들린다. 근데 골드만삭스 이익이 13억 달러로 전년 동기 66%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년에 39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는데 이번에 13억 달러, 66%가 빠진 거예요. 같은 JP모건이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얘네들은 잘 나왔는데 똑같은 또 금융 또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안 좋았다는 거. 그리고 또 이번에 보시면은 뉴욕 연방은행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 아까 말씀드렸던 1월 달에 마이너스 32.9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팬데믹 초기와 지금 비슷한 수준이죠. 자, 보이시죠? 2020년도랑 지금 요거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 요런 것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는 비껴나갈 수 없겠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요거.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우리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많죠. 그냥 지표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빠진다, 올라간다, 뭐 한다, 그냥 다 제쳐두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지금 S&P 500 지수 기점으로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있습니다. 위험 프리미엄이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7% 가까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2.33%입니다. 위험 프리미엄 지수가 지금은 낮다는 건 무슨 뜻일까? 2008년도 그 글로벌 경기대공황 때는 7%야. 위험 프리미엄이 낮다는 건 지금 미국 주식이 비싸다, 싸다? 밸류가 높다. 비싸다. 밸류가 지금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이 뭐 하시는 분들 익절해야 되나요?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코인이슈님 대답을 해드렸죠.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온체인 데이터 통계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험 프리미엄이 올라가야지 내가 갖고 있는 미국 주식 가격이 저렴하구나, 어느 정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위험 프리미엄이 올라가야 된다는 건 지금 미국 주가가 빠지거나 아니면 이 미국 주가에 비해서 미국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미국 주가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에 있는데 채권 가격도 이 정도야. 그러면 미국 주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려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겠죠. 자,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금리는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채권 금리가 인하돼야 된다는 뜻이죠. 왜? 금리랑 채권 가격이랑 반대니까. 자, 그러면 채권 금리 인하는 연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해주면 자연스럽게 채권 금리는 빠집니다. 빠져요. 자, 그러면 연준에서 지금 금리를 내릴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금리를 오히려 더 높이 올려서 쭉 끌고 갈 생각을 하고 있나요? 연준은 지금 금리를, 제롬파월 연준의장이 올해 뭐 한다 그랬죠? 올해 금리 인하 꿈꾸지 마라. 꿈꾸지 마라. 물론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있어요. 근데 적어도 중반기 넘어서까지는 금리 인하 꿈꾸지 마라. 고금리 유지되고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채권 금리 빠지는 거는 우리가 기대해서 X표 해야겠죠. 접어야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주가가 빠지거나 채권 가격 올라가야 되는데 채권 가격 올라가는 거 틀렸어. 그럼 뭐예요? 주가가 빠지는 걸 기다려야겠죠. 지금 미국 주식 밸류어블이 높다. 밸류가 높기 때문에 한 차례 또 밸류를 빼주는 작업은, 조정은 나올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모든 시장 투자자들이 지금 연준 금리 인상 2월 2일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25bp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많이 해봤자 5bp겠지. 0.5, 0.25. 그럼 총 합해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인데 5%까지 올리겠지. 근데 만약에 5%까지 예상을 했는데 또 4월달, 5월달, 6월달 FOMC 회의 때 또 25bp씩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올린다고 하면, 5.5까지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금리는 또 미국 국채 금리는 한 차례 또 튈 겁니다. 튈 거예요. 가격 빠지겠죠.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주가가 빠지던가 채권 가격이 올라가던가 주가가 빠지겠죠. 빠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준에서 앞으로 그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시점까지 올려야 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지금 시장은 연준을 믿지 않아. 연준이 뭐 아무리 뭐 6%, 5.5, 뭐 6.5, 7%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시장은 말을 안 들어. 이미 채권 시장은 어떻게 하냐면은 11월 달에 금리 인하한대. 그거 반영해가지고 지금 채권 거래되는 금리가 시장 금리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연준 입장에서 승질 나지. 막 주식 오르는데 막 상승하고 막 승질 나지. 비트코인 21K 상승했어? 이것들 봐라.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떠오르죠. 연준에서는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매수하시고 뭐 매도하시고 좋다 이거야. 좋아. 근데 우리가 앞으로 올라간다고만 관점을 긍정적인 관점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냥 어려울 것도 없어. 그냥 매수하시는 분들 뭐냐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떨어지면 사고 또 올라가? 어쩔 수 없네. 떨어져? 또 사. 조정 올 때마다 파란색일 때마다 받으면 됩니다. 코인이슈님 이거 어떻게 싸게 사야 되나 최저점 어떻게 잡나요? 어려울 거 없어요. 파란색일 때 사고 빨간색일 때 팔면 돼요. 물론 파는 건 잘 팔아야겠지만 단기적으로 막 샀다 팔았다는 안 되겠지만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멤버십 시그널 영상 같은 경우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지금 주식이나 코인 최근에 매수를 해서 뭐 작년에 매수를 했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점부터 본인이 생각한 구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익절을 하는 익절할 생각을 준비 잡고 이제 하셔야 된다. 분할로. 대신 분할로. 내가 뭐 100만원을 샀어. 비트코인을 사고 뭐 테슬라를 100만원 주고 샀으면 10만원, 10만원, 10만원 분할로. 무조건. 천천히 이제 익절할 시점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밸류able 말씀을 드렸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